안녕하세요. 강준식입니다. 한자 10강의 댓글창에 법, 이 글자는 뭘 뜻하는 걸까요? 라고 질문하신 분이 있어서 그에 대한 답으로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학생 때 칠판에 법이란 글자를 크게 쓰고 난 노 교수로부터 법이란 물처럼 자연스레 흘러가게 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들을 때 크게 감명을 받았던 기억이 나더군요. 따지고 보면 물 숫자에 갈 거자에 뜻풀이를 한데 지나지 않는 것이었는데도 19살이던 내게는 그 해석이 정말 시적으로 들렸거든요. 오늘은 수천 년 전 동이족이 생각한 법과 률의 개념이 무엇인지 갑골문이나 금문을 통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법자는 어디서 온 걸까요? 어떤 글에 보니까 물 흘러가듯 순리대로 정하는 거라는 그런 해설이 있던데 이제는 그런 류의 해설이 더 이상 시적으로 들리진 않더군요. 세상을 살다 보니 현실적으로는 법의 집행이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는 걸 느끼게 되었기 때문일까? 아니면 현대의 법자가 고대의 법자와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일까요? 수, 치, 거 이런 세 글자가 합쳐진 옛 법자인데요. 여기서 가운데 놓인 치자를 빼버린 게 지금의 법자예요. 우편을 찾아보면 그 빼버린 글자가 해태치라고 되어 있어요. 치자는 생소해도 해태는 많이 들어본 말이죠. 네, 해태제과란 이름부터 떠오를 겁니다. 그 회사에서 등록상표로 사용하고 있는 그림이 바로 해태인데요. 암사자 같기도 하고 암소 같기도 한 조금 이상한 생김새의 동물인데 광화문 앞에 가면 그 석상을 볼 수가 있죠. 한자로는 어떻게 쓸까요? 옥편을 찾아보면 딱 떨어지는 한자가 없고 해치 또는 해치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식자는 해치가 맞는데 음이 잘못 전해져 해태란 말이 생긴 것이니 해치를 사용하는 게 옳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간혹은 해타나 해태라는 한자가 보이는데 이런 표기는 중국이나 일본엔 없기 때문에 다분히 해태 발음에 꽤 맞춘 한자 표기죠. 그럼 해태는 해치의 와음일까요? 서기 1008년에 펴낸 북송시대의 발음사전인 광운에 보면 해치의 치자는 지이절, 택매절이라 하여 치와 태의 복수음을 갖고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보다 260여 년 앞선 당나라 때의 발음사전인 당운에 보면 치자를 택매절로 발음한다고 적혀 있어요.
택에서 성모, 그 자음을 취하면 티귿, 그리고 매에서 첫소리 미음을 떼어낸 운모, 곧 모음을 취하면 이 둘을 합치면 티귿 플러스 이퀄 태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해치의 치자에서 치읓은 국외음화 되기 전에 원 발음이 티귿, 티읕, 시읒이고 이의 원 발음은 에에 가까웠다는 그런 얘기죠. 지금도 센티미터라고 쓰고 센티미터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센티미터를 센티미터라고도 발음하잖아요. 그런 식의 국외음화 현상이 발생했다는 거죠. 따라서 한자로 해치라 쓰지만 당나라 이전 발음은 해태였던 거고 이 발음이 그대로 전해져 내려온 것이므로 그간에 우리가 사용해오던 해태가 결코 잘못된 말이나 발음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기존의 통명을 써도 통칭을 써도 전혀 무리가 없는 해태는 어떤 짐승이었던 걸까? 그 점을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신령한 짐승 해태. 해태는 그 문헌에 따라 암사자, 암소, 물소, 기린, 사냥 등 각기 모습이 다른 좀 기괴한 생김새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먼저 중국에 전해지는 해태 그림이나 사진을 보시죠. 그리고 한국의 해태 사진을 보실까요? 모양도 다르지만은 두 나라의 해태의 결정적 차이점은 뿔의 유무입니다. 옛 문헌에 보면 해태 머리엔 뿔이 하나 달려 있어 일각수, 독각 등으로 불려 영어로는 유니콘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한국의 해태는 뿔이 사라지면서, 웹뿔이 사라지면서 화재를 막아주는 일종의 수호신 같은 존재로 전락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현재 국회 정문안에 세워진 해태상이죠. 당시 고증 자문위원이었던 역사소설가 월탄 박종화 선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을 해서 해태석상이 국회 정문안에 세워지게 되었다는 설이 있는데, 해태가 돌과 시멘트로 된 국회 건물에 화재 예방용으로 세워졌다니, 그 유래를 알고 있는 입장에선 왠지 씁쓸한 생각도 드네요. 우리나라에 전해진 해태는 이처럼 처음부터 뿔이 없는 짐승이었던 걸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게 일본에 남아있는 해태상을 보면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해태는 박견, 맥견 또는 고려견 등으로 쓰고 모두 고마인으로 발음을 하는데, 고마는 고구려에 합병된 옛 개마국의 개마에서
유래되었다는 발음으로 실제로는 고구려를 가리킨 마이니 고마인우라는 것은 고구려의 개라 그런 뜻입니다. 결국 해태의 존재가 고구려를 통해 일본에 전해졌다는 그런 얘기인데, 사진에 보는 것처럼 고구려를 통해 전해진 일본 해태에는 머리에 웹뿔이 달려 있어요. 이로 미루어 삼국시대 이전의 한국 해태도 원래는 뿔이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럼 이 웹뿔 해태는 대체 어떤 동물이었던 걸까요? 한나라 때 설문해자를 펴낸 허신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춘추시대의 제나라에 임리국이란 신하와 중리격이란 신하가 있었는데 3년 동안이나 소송을 벌인 사건이 하도 미묘해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가 어려워지자 제나라의 장공, 당신은 임금을 공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제나라 장공은 두 신하도로 그 소장을 읽게 하고 해태가 그걸 듣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임리국이 읽을 때는 가만히 있던 해태가 중리격이 읽자 반쯤 듣다 말고 웹불로 그를 건드렸다 그래요. 이에 제나라 장공은 임리국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목은 옳고 그름을 가리고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지닌 신령한 짐승 해태를 이용해서 재판을 했다는 제나라 장공이라는 인물입니다. 제나라는 여러분도 익히 아시는 저 유명한 낚시노인 들어보셨죠? 강태공이라고. 그 강태공이 지금의 산동반도 일원에 세웠던 나라 이름인데, 강태공은 원래 동이족인 염제신용의 51세 손으로 그가 제나라를 세운 산동반도 일대는 말이죠, 동이족이 세웠던 은나라의 그 일부이기도 했죠. 따라서 강태공의 후손인 제나라 장공 또한 동이족이었던 겁니다. 그럼 해태라는 신령한 짐승을 이용해서 재판을 했던 인물은 제나라 장공이 처음이냐? 후한시대의 저명한 사상가였던 왕충은 그의 명조 논형에서 재판의 해태를 처음 이용한 인물은 사망오제의 순임금 때 형정을 주관하던 오늘날로 치면 사법부 수장을 맡고 있던 고요였다고 합니다. 나라 안팎의 왜적들을 물리쳐 백성을 편케하고 법을 엄격히 적용해 풍기를 바로잡은 고요는 어려운 재판을 할 때는 늘 해태의 능력을 빌려 정의로운 판결을 내림으로써 후세 법관의 귀감이 되었다는 인물이죠. 순임금 뒤에 등극한 우임금도 후계자로 삼으려 했을 만큼 그 탁월한 능력을 보였던 고요는 일찍 죽는 바람에 권좌엔 오르지 못했던 걸로 전해지지만 재판에 해태라는 신수, 곧
신령한 짐승을 이용했었다니까? 고요라는 사람도 다분히 전설의 고향 같은 데 나오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겠느냐 하고 의심할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고요는 공자가 펴낸 것으로 알려진 최초의 동양 역사서 서경 또는 상서의 첫 편 우서 제4장의 고요모에 버젓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실존 인물이에요. 지도자가 갖춰야 할 9가지 덕목을 제시한 이른바 고요의 구덕은 모든 유형의 리더십을 망라할 정도로 논리가 정교한 지도론인데, 그런 탁월한 지도론을 제시한 고요는 공자의 고향으로 널리 알려진 산동송 곡부에서 태어났어요. 고요는 공자보다도 누천년 앞선 세대의 인물로 삼황 오제의 한 사람으로 동이족이었던 소호의 후손이죠. 이렇게 보면 해태와 관련된 제나라 장공도, 해태를 처음 이용한 고요도, 서경의 고요묘를 편찬한 공자도 다 동이족이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가 이 얘기를 왜 장황하게 하느냐 하면, 법이란 글자에 갑골문이 따로 발견된 게 없기 때문입니다. 갑골문은 발견된 게 없지만 그 법자에 얽힌 일화들은 죄다 동이족과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갑골문이 없다고 해도 나는 이 글자가 동이족이 만든 거였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글자 및 단어의 생성과 표현은 집단의식 또는 문화적 기억의 산물이기 때문이죠. 사실 은나라 또는 상나라 때는 갑골문만 사용했던 게 아니고 금문도 병령해서 사용을 했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해태의 존재는 아주 중요합니다. 고요나 제나라 장공이 재판에 이용했다는, 그리고 허신의 설문해자를 비롯해서 양부의 이물지, 동방삭의 신의경, 왕충의 노년 등 수많은 문헌에 등장을 하고, 옛 왕조 사헌부 관원들의 관모, 해치관에 사용되기도 하고, 관복의 가슴과 등을 장식하는 표장으로 사용되기도 한 해태는 대체 뭐였을까요? 해태라는 상징어. 여기서 법의 고자, 곧 옛 글자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법을 뜻하는 이 글자는 적어도 3가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런 상형 문자인데요. 우선 첫 번째 숫자, 물숫자, 이건 물이죠. 그리고 그 밑에 보이는 거자, 이거는 보통 갈거로 훈독을 하지만 장애물을 없앤다 그런 뜻도 있는데, 이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거자의 발달 과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갑골문의 경우
그 위는 사람이고 밑에 그 비읍자는 그 웅덩이를 가리킵니다. 이는 사람이 웅덩이를 건너간다 그런 뜻인데, 두 번째 근문을 보세요. 사람이 웅덩이를 건너뛰는 모양이 강조되고 있죠. 이처럼 장애물을 건너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장애물을 없앨 때도 있으므로 없앤다, 제거한다는 뜻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법자에 들어있는 거자에는 간다는 뜻도 있고 없앤다, 제거한다는 뜻도 들어있는데, 간다는 뜻으로 볼 경우 물에 살기 때문에 외뿔물소라고도 불렸던 그 해태가 물살을 헤엄쳐 가듯 유연히 운용해야 하는 것이 법이다 라는 식의 해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해석으로 기울 때 해태의 존재는 꼭 필요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관점에선 쓰기도 복잡한 해태 그림을 생략하는 방식으로 정착된 글자가 현재의 법자죠. 물처럼 자연스레 흘러가게 하는 게 법이다 라고 내가 대학 1학년 때 들었던 노 교수의 해석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나 거자를 없앤다, 제거한다는 뜻으로 볼 경우 해태의 존재는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근문을 보면 왼쪽 위는 그 사람이죠. 그 밑은 네모난 거, 그게 웅덩이인데, 이게 제거한다는 뜻의 거자 초기 글자였죠. 앞에서 보았잖아요. 다시 말하면 법은 불의를 제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 이렇게 제거한다는 뜻으로 볼 경우에 그 밑에 그려진 흐르는 냇물도 조금 다른 의미를 띄우게 됩니다. 참고로 물 숫자의 발달 과정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흐르는 냇물을 스케치한 갑골문 그림이 근문 소전을 거치면서 점차 간소화되다가 해서에 와서 현재의 물 숫자로 정착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수의 두 번째 근문이 법자에 사용이 되고 있네요. 거자를 제거한다는 뜻으로 본다면 이 맥락에서 수는 무슨 뜻이 될까요? 제거하는 물처럼 제거한다? 아무래도 좀 이상하죠. 그래서 여기서 숫자는 물의 속성인 평평하다, 나아가서 공평하다는 뜻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전에 오면 왼쪽 위는 물 그림이고 밑은 사람과 비읍자, 곧 웅덩이로 근문과는 그 위치가 아래 위로 바뀌었지만 오른쪽 위를 보세요. 오른쪽 위쪽에는 근문, 그 오른쪽에도 있었던 해태 그림이 배치되었습니다. 이 해태는 뭘 뜻하는 걸까요? 옳고 그름을 가리고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지닌 신수, 곧 신령한 짐승이었다고 하는데,
신화적으로 말고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런 신령한 짐승이나 동물이 현실적으로 존재했겠어요? 옛 문헌에 보면 봉황이나 현무와 더불어 용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이 용은 대개 임금을 가리키는 그 상징으로 사용이 된 겁니다. 해태의 경우도 그 비슷하게 뭘 상징하는 말이 아니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제나라 장공이 3년 동안이나 옥신각신해온 신하들의 소송을 해태에 의해 판결했다는 일화를 다시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예요? 법을 잘 아는 신하들이, 요즘 말로 하자면 법꾸라지들이 서로 승기를 잡으려고 기기묘묘한 법리 싸움을 벌이면서 3년을 보냈다는 건데, 요즘도 보세요.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누구나 명명백백히 알 수 있는 사건의 경우에도 법기술자나 법꾸라지들은 그 본말을 전도시키거나 혹은 메신저를 공격하거나 혹은 그럴듯한 일종의 궤변에 가까운 논리를 묘하게 구사하면서 법과 법 사이를 요리조리 헤엄쳐 다니다가 이도저도 정 안 될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시간을 질질 끌어가지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식으로 사건을 무마해 버리는 등의 사례를 많이들 봐왔잖아요. 제나라 장공은 이런 류의 법 기술이 아닌 정의의 관점에서 판결을 내렸다, 이런 얘기예요. 해태란 결국 정의라는 개념을 가리키는 상징어였다고 봅니다. 물론 정의란 개념 자체가 동서의 사상가나 학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어 왔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도 많겠지만은, 내가 지금 말하는 정의는 그저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 한 사회가 주어진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의 정당성 정도를 뜻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수, 거, 치에 세 글자가 들어있는 법자를 다시 종합적으로 해석해 보면, 법은 모든 사람에게 물처럼 공평해야 하며 불의에 직면할 때는 단호히 그 대상자를 제거해야 하지만 그 기준은 정의가 되어야 한다. 그럴 때 법에 해태의 신성함과 권위의 상징이 부여되는 거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정의를 상징하던 이 해태 그림이 그 소전까지만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동이족과 화화족의 법 개념. 상고사는 말이죠. 삼왕 오제를 거쳐 하나라, 은나라, 준화라, 진시황의 진나라, 한나라로 쭉 이어지는데,
삼황오제는 동이족이었고 하나라는 화하족, 은나라는 동이족, 추나라는 화하족, 진시황의 진나라는 동이족, 한나라는 화하족으로 대륙의 역사는 이렇게 동이족과 화하족 간의 싸움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다가 한나라 이후 동이족이 밀려나는데 그렇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동이족 강의를 따로 한번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제가 아니므로 다시 그 본론으로 돌아가서 정의를 상징하는 해태 그림이 소전까지만 존재한다는 건 법에 정의의 개념을 집어넣었던 건 동의적이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소전은 진시황이 문자를 통일하면서 생겨난 글자예요. 진시황의 이 진나라는 해태를 처음 이용했다는 고요의 아들 백익이 세웠던 동이족의 나라입니다. 그러다가 화하족 또는 한족이 세운 한나라 이후로는 법자에서 정의의 개념인 해태 그림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 동이족의 법 개념엔 해태가 있었고 화하족의 법 개념엔 해태가 없습니다. 해태가 들어간 동이족의 법은 말이죠. 자연의 질서나 인간의 이성의 바탕을 둔 보편적이면서 항구적인 질서를 의의로 하는 그 자연법 개념이 반영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에 반해 화하족의 법은 동이족의 법을 구성하고 있던 세 개 요소 중에서 해태를 빼버린 2개 요소만 남겼기 때문에 자연법의 원래 의미가 훼손된 글자다라고 나는 봅니다. 해태 그림을 뺀 화하족의 법 쪽에서도 나름대로의 그 명분은 있어요. 복잡하니까 글자를 단순화시키는 과정에서 불가피했다 그런 거죠. 하지만 해태가 빠진 건 결국 법에서 정의의 개념이 빠진 것 아니냐 그런 느낌을 줍니다. 상고시대는 고요처럼 사건을 정의롭게 판결했다는 뜻의 해치결옥이란 그 사자성어가 있었다고 하는데 빽이다, 권력이다, 무전유죄다 뭐다 하는 말이 횡행하는 현대에 와서 법에서 진짜 정의를 느끼는 사람이 요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태가 없거든요. 그 해태가 들어있던 법은 자연법이고 관습법이고 불문법인데 동이족은 이 자연법뿐만 아니라 이에 대응하는 실정법에 대한 개념을 담은 또 다른 글자도 만들어냈는데요. 그게 바로 법률자입니다. 법률. 법률자는 어디서 온 걸까요? 어떤 글에 보니까
걷다가 국민들이 보도록 길거리에 붓으로 써놓은 것에서 유래했다고 해설을 하던데 그게 사실일까요? 다음 그림을 보시죠. 어떤 관리가 붓으로 무언가를 쓰고 있는 모습인데 이걸 스케치한 갑골문이 있습니다. 오른쪽 삼지창은 손을 가리키는 부호이고 가운데는 대나무 가지로 추정되는 그런 그림으로 이는 손에 쥔 대나무 가지. 이게 발전해서 훗날의 붓, 곧 분율의 초기 글자가 되는 거죠. 그 붓은 글을 쓰는 도구이기 때문에 쓴다, 적는다는 뜻이 발생하는데 대체 뭘 적는다는 걸까요? 왼쪽은 사람 다니는 길, 곧 도로를 스케치한 그림입니다. 이 길 그림을 손에 쥔 대나무 가지, 곧 붓률의 초기 글자와 합치면 길을 적는다, 길을 알려준다. 다시 말해 사람이 어찌어찌 살아나가야 할 사회 규칙 같은 걸 적는다고 하는 데서 법률자가 생겨나게 된 거죠. 갑골문은 살펴보았으니까 두 번째 근문부터 보기로 하죠. 오른쪽 손이 대나무 가지를 잡은 모양으로 바뀌었고 두 번째 소전에 오면 대나무 가지가 단순 대나무 가지에서 조금 복잡한 쓰는 도구로 바뀌었는데 아무래도 초기 붓 모양인가요? 그리고 네 번째 해서에 오면 길 또는 도로의 그림이 조금 걸을 척자로 바뀌고 손에 쥔 붓이 붓율자로 바뀌어 법률자로 정착을 했습니다. 률은 붓으로 써서 만든 것이니까 불문법이 아니라 성문법이고 제정법이고 실정법이에요. 실정법은 나라가 제정한 법으로 과거에 시행되었거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모든 법을 일컫는 말로 그렇게 제정한 법이 과연 정당하냐 어떠냐 하는 그 평가 기준으로 작용하는 게 바로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자연법이죠. 따라서 그 실정법은 자연법에 근거해서 그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가 있는 거고 자연법은 실정법을 통해 법률을 구체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숨을 들이쉬고 좀 거창하게 말해볼까요? 오늘날 세계 리걸 시스템, 곧 법계는 대륙법과 영미법으로 나뉘는데 이는 각각 자연법과 실정법, 다른 말로는 불문법과 성문법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개념을 철학적으로 고찰한 법 철학이 수천 년 전에 동이족에게 이미 있었고 그것이 법자와 률자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에 나는 크게 놀라는 한편 동이족의 후예로서 커다란 긍지까지 느끼게 됩니다마는
여러분의 경우는 어떠신지요?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자 이야기는 다음에도 계속됩니다.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